안녕하세요. 신민학원 회사입니다. 네. 저는 그 합격해법학원에서 이제 관세사 강의 중에서 관세평가 강의를 맡고 있는 신민화 관세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이제 관세평가 관련해서 합격 전략이라든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안내해 드리고자 이제 찍게 되었고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세평가 관련해서 관세평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관세사가 좀 되어볼까? 라는 거 이제 궁금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세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자, 관세사잖아요. 저희 관세사. 여러분이 지금 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관세사예요. 자, 뭐 사자는 뭐 그냥 내보고 관세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근데 관세평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세를 구하는 직접적인 과 연결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속 뭔가 샀을 때마다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내는 법인세 기타 여러 가지 세금은 다 과표가 있어요. 그 과표가 뭐냐?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세 표준이 있고요. 그 과세 표준의 세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율은 얼마예요? 10%죠. 관세도 세율이 있어요. 세율 파트는 HS라는 과목에서 정의를 해주고요. 우리는 이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자, 과세 표준을 정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라는 정해져 있는 세율이 들어있는데 이 앞단계 금액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할 관세액이 정해져 있겠죠. 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평가는 이 네모 상자를 구해서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에요. 관세법, 무역 실무, 그리고 H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학구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관세 평가 같은 경우에 좀 더 실무적이고 실제로 내가 관세사로서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과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관세사가 관세를 구하는 법을 모르면 관세자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학문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학문을 배우는 게 관세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 관세평가 2023년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영상을 보실지 모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세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자. 두 번째는 WTO 평가 협정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자. 세 번째는 우리가 답안 작성에 대한 논리성을 확보하자. 이 세 가지인데 왜 이렇게 기재를 했냐면 딥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내용을 한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원이 아니에요. 관세법이든 관세평가든 기타 등등의 과목이든 우리는 문제를 맞추고 그 시간 내에 적정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배워야 돼요. 그쵸? 그럼 답은 어디에서 나와 있냐?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에서 35조 그리고 관세법의 근간이 되는 WTO 평가 협정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 구성이 필요한 거죠.
뭐예요? 관세평가가 한 과목으로 우리가 2차 시험에 한 과목이 있는데 단 관세법에 30조에서 35조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다른 관세법은 200 몇 조씩 이렇게 있는데 너무 범위가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홀히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게 저희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절대 쉽지 않은 과목인 거죠. 자, 관세법 30조에서 35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와 연관된 고시,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령까지 세 가지가 다 묻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독병인 WTO 평가 협정이 있습니다. WTO 평가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세, 과세 가격을 구하는 이 파트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우리 법령을 만드시는 입법회에서 법회에서 국회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관세를 이렇게 매기면 되겠다. 이게 정말 정당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WTO라는 우리가 세계 국제 무역기구라는 데에서 규정한 것에 대한 것을 법원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FTA 아시죠? FTA 같은 경우에는 양자간 협정인데 양자간 협정이 체결이 되면 그 협정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나라 법을 흡수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TO 평가 협정의 내용을 법제화한 게 관세법이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WTO 평가 협정 없이는 관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법과 함께 WTO 평가 협정을 친구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 관세법 등을 공부하라라고 했었던 거는 우리는 답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뭘 작성해야 되냐? 1번이 관세법이다. 그리고 2번 더 나아가서 심화되고 보충적인 학습을 하고 그리고 더 왜 이게 이런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때 바로 2번 WTO 평가 협정이다. 그거를 잘 뭉치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우리가 고득점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알기만 하면 안 돼요. 1차는 우리는 알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객관식이다.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도 아니죠. 논술형입니다. 아는 걸 잘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우리 발표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잖아요. 정답 발표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 단순하게 단답형 A는 B입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보다 그걸 왜 B냐고 잘 설명하는 친구를 발표 잘하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B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답 잘 맞히는 친구. 그리고 B를 잘 설명하는 친구는 발표 잘하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발표 잘하는 친구가 돼야 돼요. 당연히 정답도 잘 맞춰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뭉쳐진 게 바로 논술용 시험인 제2차 관세사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관세법 등을 충분히 이해해라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근간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법 30조에서 35조 그 짧은 구간에 모든 그 관세를 구하는 모든 법을 뭉뚱그려서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파생법이 있긴 하지만 그 문장 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관세법 제30조를 보시면은 제1항 볼게요. 제일 때가 저희가 수업을 가장 처음 진행했을 때 보게 되는 법 문항입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할 가격에 다음 각호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 단 한 문장에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과세 가격은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라는 원칙이라는 문장이 전체적인 개괄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그럼 수출의 의미는 뭘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판매, 그럼 판매는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정의와 판매에 대한 정의 모두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즉 실제 지급 가격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호의 금액을 더한다. 그 각호의 금액은 우리가 법정 가산요소라고 부릅니다. 즉 한 단어가 정말 주옥 같고 이 관세를 구하기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여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공부를 하고 그 기반이 바로 우리가 논리적 구성으로 가는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WTO 평가 협정에 관련된 사례의 주요 문구를 학습하자. WTO 평가 협정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간략하게 있는 그 협정 조항뿐만이 아니라 사례 연구라든지 공구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성서처럼 품고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낼 때 이제 출제자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입증적이고 그리고 논란이 없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확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내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자기가 고안하는 창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WTO 평가협정이 내기가 매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WTO 평가협정 관련된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지식으로 그걸 잘 보면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시간이 몇 분? 80분이에요. 80분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쓰지 못한 친구들과 정말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1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2, 3, 4번을 잘 못 썼어요. 이런 친구가 겁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WTO 평가 관련된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판단의 시간을 굉장히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근거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논리적인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시간을 사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흐름을 갖는지가 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TO 평가 협정에 관련된 사례에는 우리가 고득점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는 주춧돌,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답안 작성에 대한 논리성을 확보하자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상대평가예요. 1차에서는 우리가 평균 60점, 꽈락 40점을 당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다 합격생이에요. 그래서 1차 합격생인데 2차 합격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답을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각 상대방의 답안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잘 쓴 사람이 90명이 우리가 관세사가 되는 겁니다. 나 판단 너무 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근거 다 썼어. 그래서 나는 합격이야. 내가 상대방에 비교했었을 때 이거 과세야 비과세야? 나 과세 맞췄어? 근데 근거 뭐 썼어? 이거 썼어? 나 맞췄어. 근데 나는 떨어지고 얘는 붙었어. 뭐야? 객관성이 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 구성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세를 했을 때, 과세를 하거나 혹은 비과세를 하거나 왜 비과세를 할까, 왜 과세를 할까를 잘 쓰셨어야 되는 거죠. 물론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물수능, 불수능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물시험, 불시험이라고 했었을 때 다 상대방이 다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다면 얼마나 더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채점자의 마음을 흔들었는가 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논리적 구성까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런 논리적인 구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 그 강의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리 작성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목차 예를 들어서 관세법에서는 목차 노트, HS에서는 암기 노트 이런 말들을 나중에 가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트가 여러분이 수험 생활을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저 또한 저는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까 고민을 했었던 노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됐지만 관세평가에서는 논리 작성 노트라고 제가 부르고 싶네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사례를 봤어요. 사례를 보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좀 해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토가 완료가 됐어. 그래서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써서 논리를 구성해서 쓰고 싶은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80분간의 한정된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논리를 갑자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너무 짧고요. 그 논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논리 작성 노트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떤 개념을 써야겠다 마음 먹은 순간 그 개념에 대한 뒷받침된 근거에 대해서 이미 다 정리랑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A씨를 들면 이런 라스트 세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아직 배우진 않은 개념이지만 연속거래라는 것을 배웠을 때 연속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퍼스트 세일과 라스트 세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라스트 세일로 보고 그 라스트 세일이 우리가 관세평가의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라스트 세일가 관세평가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기초가 될까요?가 바로 논리입니다. 그 논리적인 근거와 구성을 본인만의 논리 작성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짓고 그리고 시험 시간에 빠르게 치고 나아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세평가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실질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 같은 경우 관세평가만 정말 특이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논리적인 글을 쓴다고 했었을 때에는 형식적으로 정형화되게 채점자가 보기 좋게 이게 작성을 한다는 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목차를 나눠라. 너무 중요하고요. 목차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옛날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그냥 관세평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래요. 그러면 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까지 논을 해야 되지? 어떤 흐름을 내가 타고 가야 되지? 그 파도의 길을 내가 정하는데 이미 요즘에는 물음이라는 것을 따로 문제 아래에 하위단으로 넣어줌으로 인해서 관세 작성을 하실 때 목차를 이미 정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다음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 얘기를 하고 물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파도의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출제자가. 그러면 우리도 그 파도의 길을 잘 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차는 1번, 2번, 3번 과세가 결정 원칙, 쟁점 사례 분석, 과세 가격 구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깔끔한 목차 구성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채점자는 특정 문학에 내가 얘한테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차 구성을 자율자재로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점수를 주기 위해서 되게 요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앞장도 들었다가 뒷장도 들었다가 내가 물어본 거 다 쓴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를 우리가 몇천 명한테 쏟아야 되니까 당연히 눈에 보기 힘든 답안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 점수를 받아가기 힘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답안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 부분에는 동그라미 같은 연번을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번을 활용하는 거는 좀 가독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봤었을 때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었을 때에는 출제자는 어떤 느낌이냐? 4가지를 다 작성했느냐? 4가지 중에서 4가지를 다 잘 작성했느냐? 이 2가지를 볼 텐데 만약에 이렇게 줄구로 나열을 한다고 한다면 좀 보기 가독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거래가격 배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연본을 통해서 좀 깔끔히 정리를 해준다면 내가 점수를 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약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본을 달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답안 작성 비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볼게요. 과세 가격을 정확하게 구하라. 결국에 우리가 관세액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 혹은 관세를 구하시오 이런 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 평가를 할 때에는 계산기를 지참을 하셔야 돼요. 이 계산기를 지참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판단 다 잘해놓고 금액이 틀린다? 저도 사실 계산 미스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실제 내가 수험장 입장에서는 저 그때는 5번, 6번, 7번, 8번 계속 틀린 게 없는지 연산이 틀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과세 가격 자체가 다 틀리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판단을 잘했는데 그랬는데 금액이 틀렸어. 그러면 앞 단계에 대한 답안의 신뢰성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아, 답은 틀렸는데 앞에 논리가 맞으니까 줘야 될까? 라는
의심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가격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23년 관세평가 출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 2023년도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바뀌신 걸 이제 접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2022년도부터 우리가 20점짜리 문제 2개, 30점짜리 문제 2개를 바뀌어서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첫 그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 해가 될 거긴 한데 일단은 논술형에 대한 근간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출제 경향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존에는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50점짜리 문제 하나와 10점짜리 문제 5개였어요. 50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라는 거는 논술형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적합해요. 왜냐면 50점을 하나 쓸 때 정말 저도 이제 50점짜리 문제에 대한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논술을 하는 것처럼 정말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10점짜리가 정말 단답형으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논술형만큼의 힘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 10점짜리 정도의 분량이 뭐냐면 하나의 개념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분량 자체가. 예를 들어 개념을 2가지 개념을 놓고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2가지 개념에 대해서 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량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라. 정말 짤막한 사례 주고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단답형을 줄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정비를 하고 뭐 이런 옛날에 지금 행정고시라든지 막 이런 논술형에서 가장 자리가 많이 잡혀 있는 문제의 형태로 지금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금년도 공고 시행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기출문제 나왔던 거 다시 출제 명확하게 하겠다. 이제 저희가 30 몇 회차죠? 9회차인가요? 9회차이기 때문에 이미 조금 많은 중요한 부분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건 나왔으니까 하고 X표를 치고 공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소홀해진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오히려 기출된 문제를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활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이미 출제되어 있던 개념이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생산지원비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해당 수입물품에 결합되어 있는 뭐 원재료 같은 거는 내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사용만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걸 명시화하게 되면서 관세평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기출제된 것을 응용해서 재출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어쩔 수 없는 암기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암기 부분을 이거 나왔으니까 X표 안 해오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포함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관세평가 관련돼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관세평가, 관세사라는 것 자체가 관세평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과목의 특성에 맞게 네 과목을 다 잘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과목의 특성과 그리고 학습법을 좀 본인만의 학습법을 익히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합격의 길로 가시는 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음 좋은 수업 시간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